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조선시대 충청도 예산 한 양반댁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보라치던 어느 겨울밤 12살 소년이 맨발로 집 밖으로 내쫓겼어요. 새어머니의 차가운 명령 한마디에 아이는 얼어붙은 땅을 디디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부유한 대감댁의 도련님이었지만 그 누구도 아이를 지켜주지 않았죠. 친아버지마저 외면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몰린 소년을 구한 건 가난한 소금장수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뿐이었어요. 하지만 8년 뒤 그 소년은 모두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조선 최고의 벼슬 이조판서가 되어서 말입니다. 과연 그는 자신을 내쫓은 사람들에게 복수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눈보라 속에 버려진 소년이 조선 최고 관료가 되어 돌아온 충격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충청도 예산군에 자리한 한세윤 대감댁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습니다. 높은 돌담 안쪽으로 기와지붕이 겹겹이 이어졌고 넓은 마당에는 늘 하인들의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집안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슬픔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이겸, 그 집 외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겸이가 세상에 태어난 날 어머니는 그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눈을 감았어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몸으로 아이를 낳다 그만 기운이 다한 거였습니다. 한세윤 대감은 그날의 비극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아들을 얻은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의 가슴을 무너뜨렸죠. 이겸이는 유모 매분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매분은 자식 없는 과부로 대감댁에 들어와 일하던 중년의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이겸이를 친자식처럼 돌봤습니다. 밤새 보채는 아이를 업고 마루를 오가며 자장가를 불렀고 첫 돌이 지나서는 뒤뜰에서 함께 놀아주곤 했죠. 도련님, 저기 나비가 날아갑니다. 예쁘지요? 매분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이겸이는 작은 손으로 허공을 잡으려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매분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적막한 사랑채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하지만 이겸이가 5살이 되던 해 집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정화연, 한세윤 대감의 재혼 상대였어요. 화연은 양반가 출신의 미망인으로 28배 나이에 과부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가 있던 처지였습니다. 첫 남편에게서 자식을 얻지 못했던 그녀는 한세윤 대감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나이 지긋한 대감이었지만 재산이 넉넉했고 무엇보다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었으니까요. 혼례를 치른 날 화연은 사랑채로 들어가며 이겸이를 처음 보았습니다. 작고 여린 아이가 매분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서 있었어요. 검은 눈동자가 또렷하고 피부는 하얗게 빛났습니다. 돌아가신 첫 부인을 빼닮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단정한 얼굴이었죠. 화연은 그날부터 무언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보면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이 이 집에 온 이유가 단지 대감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집안을 돌보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겸이는 이미 한세윤 대감의 유일한 혈육이었고 앞으로 이 집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아이였으니까요. 마님, 저녁상을 드리겠습니다. 매분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며 말했어요. 화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마당 한쪽에서 혼자 놀고 있는 이겸이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화연의 마음속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대감은 이겸이를 무척 아꼈어요. 바쁜 와중에도 아이를 불러 무릎에 앉히고 그를 가르쳤고
서울 나들이를 다녀오면 을에 선물을 사왔습니다. 하인들도 모두 도련님을 따랐죠. 이겸이가 마당을 지나가면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무엇을 부탁하면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화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혼례를 올린 지 2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뱃속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대감은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화연은 알고 있었어요. 대감이 원하는 건 단지 동반자가 아니라 대를 이을 또 다른 아들이었다는 것을요.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습니다. 화연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바깥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이겸이가 안채 쪽에서 달려왔어요. 마님, 매분 어머니 보고 싶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화연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이겸이를 돌아봤어요. 아이의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매분은 지금 부엌일을 거들고 있느니라. 조금 기다리거라. 하지만 무서워요. 방이 너무 어두워서. 이겸이는 화연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연은 슬쩍 몸을 피했어요. 아이의 손이 허공을 헤맸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지. 벌써 7살이나 되지 않았느냐. 화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이겸이는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작은 등이 점점 멀어져 갔고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그날 밤부터 화연의 태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이겸이가 밥상 앞에 앉으면 반찬을 적게 주었어요.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 음식을 남기지 않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며 더 주지 않았습니다. 매분이 몰래 주전부리를 챙겨주려 하면 화연은 그것마저 막았어요. 하인 주제에 도련님 교육에 간섭하지 마시오. 화연의 말에 매분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이겸이를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릴 뿐이었죠. 계절이 바뀌어 이겸이가 12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한세윤 대감은 서울로 벼슬길을 떠나 있었어요. 3개월은 돌아오지 못할 참이었습니다. 집안에는 화연과 이겸이 그리고 하인들만 남았죠.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자주 내렸고 바람은 뼈를 애는 듯 매서웠어요. 이겸이는 서당에 다니며 글공부를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늘 혼자였습니다. 화연은 아이를 멀리했고 매분은 화연의 눈치를 보느라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죠. 어느 날 저녁 이겸이는 배가 고파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에는 식은 밥과 된장이 남아 있었어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밥그릇을 꺼내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내가 감히 허락도 없이 음식을 꺼내 먹느냐. 화연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이겸이는 깜짝 놀라 밥그릇을 떨어뜨렸어요. 그릇이 마룻바닥에 부딪혀 깨졌고 밥알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면 참아야지. 이 집안의 음식이 내 것이냐? 화연은 이겸이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화연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쌓인 분노와 질투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아비는 너만 보고 하인들도 너만 따르지. 나는 그저 밥이나 차려주는 계집일 뿐이고. 화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겸이를 마루 밖으로 밀쳐냈어요. 아이는 비틀거리며 마당에 넘어졌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얼굴을 때렸죠. 마님, 제발 닥쳐라. 오늘 밤은 밖에서 자거라. 내가 얼마나 철부지인지 뼈저리게 느껴보는 게 좋겠다. 화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이겸이는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떨었어요. 눈발은 점점 거세졌고
바람은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매부는 안채 구석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어요. 화연의 분노를 사면 자신도 쫓겨날 게 뻔했으니까요. 이겸이는 온몸을 떨며 사랑채 처마 밑으로 기어갔습니다. 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추위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변했고 손끝은 감각을 잃어갔죠. 밤이 깊어갈수록 눈은 더 많이 내렸습니다. 이겸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린 채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매분이 들려준 이야기 속 어머니는 늘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춥습니다. 이겸이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매분이 처마 밑을 찾았을 때 이겸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온몸이 눈에 덮여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매분은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흔들었어요. 도련님, 도련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겸이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아이는 간신히 눈을 떴지만 초점이 흐릿했어요. 매부는 이겸이를 업고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화연은 이겸이를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운 눈빛으로 매분을 쏘아봤습니다. 마님, 도련님이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약방에 데려가야 합니다. 그럴 필요 없소. 제 방에 데려다 놓으시오. 하지만 명을 따르시오. 화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매부는 떨리는 손으로 이겸이를 사랑채 작은 방에 눕혔어요. 아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숨소리는 가늘게 이어졌습니다. 이틀 동안 이겸이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매부는 밤낮으로 아이 곁을 지켰어요. 뜨거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약초를 달여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하지만 열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이겸이가 겨우 눈을 떴어요.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곁에는 매분이 졸고 있었죠. 어멍. 이겸이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했습니다. 매분은 깜짝 놀라 깨어났어요. 도련님, 정신이 드십니까? 물을 주십시오. 매부는 얼른 물을 떠다 이겸이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아이는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이겸이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화연은 사랑채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어요. 달빛이 하얗게 눈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화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잘못한 건 없어. 저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없는 것이야. 저 아이만 없다면.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연의 머릿속에 어두운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흔들었지만 그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닷새가 지나 이겸이는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허약했고 기침이 끊이지 않았어요. 매부는 아이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 먹였고 밤에는 이불을 두껍게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화연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화연은 이겸이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아이는 비틀거리며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화연은 촛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둠 속에 반쯤 가려져 있었죠. 앉거라. 이겸이는 조심스럽게 방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내 너를 이 집에서 내보내려 한다. 화연의 말에 이겸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
무슨 말씀을? 내 아비는 서울에 계시고 언제 돌아오실지 모른다. 그동안 이 집은 내가 다스린다. 그러니 내 명을 따라야 할 것이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겸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화연은 냉소를 지었어요. 잘못?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내가 이 집에 있는 한 나는 영원히 그림자일 뿐이야. 마님, 저는 그저... 닥쳐라. 화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겸희는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어요. 내일 새벽 이 집을 떠나라.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화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이겸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어요.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날 새벽 이겸희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매부는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울었어요. 도련님,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제발 혼자 가시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어멈. 어멈까지 쫓겨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겸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어요. 제가 꼭 돌아오겠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오시면. 도련님. 매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겸희는 매분의 손을 놓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눈발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12살 이겸희는 맨발로 눈길을 걸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작은 주머니 하나뿐이었어요. 주머니 속에는 매분이 몰래 넣어준 쌀 한 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점점 거세졌어요. 하얀 세상 속에서 이겸희의 작은 그림자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이겸희의 긴 유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눈보라는 밤새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겸희는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이 무릎까지 빠졌고 맨발은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아이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계속 걸었어요. 뒤돌아가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새벽녘이 되자 이겸희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큰 소나무 아래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의식이 흐려져 갔죠. 이대로 죽는구나. 이겸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쓰러져 있구먼.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겸희는 눈을 뜨려 했지만 뜨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두툼한 손이 아이의 몸을 만지고 있었어요. 숨이 붙어 있네. 일단 데려가야겠어. 그 사람은 이겸희를 등에 업었습니다. 묵직한 소금지게 옆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겸희는 따뜻함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낡은 초가집 아니었어요. 아궁이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몸에는 두툼한 무명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옆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겸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앉아 있었어요. 거친 손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온화했습니다. 아저씨는, 나는 박운석이라고 한다. 소금 장수지. 이 근처 담양에서 소금을 지고 예산까지 장사를 다니느니라. 운석은 따뜻한 죽을 떠서 이겸희의 입에 넣어 주었어요. 아이는 그제야 배가 고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천천히 먹어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운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겸희는 죽을 다 먹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감사합니다. 목숨을 살려주셔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너는 어찌 그 눈보라 속을 헤매고 있었느냐? 이겸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운석의 눈빛이 워낙 따뜻해서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대감댁에서 자란 일, 새어머니에게 쫓겨난 일까지요. 운석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참으로 안타깝구나.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겸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운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불현듯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거라. 네. 내가 혼자 사는 몸이라 외롭기도 하고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던 참이다. 내가 여기 있으면서 나를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이겸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운석을 바라봤어요. 운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공짜로 먹이고 재우는 건 아니다. 일을 해야지. 소금찌개를 같이 지고 밭일도 거들고 집안 청소도 하고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겸이는 벌떡 일어나 운석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운석은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박이겸, 어떠냐? 이겸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닷새가 지나 이겸이는 몸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운석은 아이에게 낡은 무명 옷을 내주었어요. 소금 장수가 입는 투박한 옷이었지만 이겸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자, 이제 일을 배워야지. 운석은 이겸이를 데리고 뒤뜰로 나갔어요. 거기에는 작은 밭이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봄을 준비하는 일은 많았죠. 먼저 땅을 고르는 법을 배워라. 삽질은 이렇게 하는 거다. 운석은 삽을 들어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이겸이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자신도 작은 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 제대로 파지지 않았어요. 천천히 해도 된다. 급할 것 없어. 운석은 이겸이의 손을 잡고 함께 삽질을 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겸이는 그 손을 느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1개월이 지나자 이겸이는 제법 일손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물을 길어오고 낮에는 운석을 따라 장에 나갔어요. 소금찌개는 아직 무거웠지만 작은 짐은 혼자서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운석은 이겸이를 불렀습니다. 이겸아, 앉거라. 아이는 아궁이 앞에 앉았어요. 운석은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이겸이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천자문이다. 글을 배우는 첫걸음이지. 이겸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감댁에 있을 때 서당에 다니긴 했지만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어요. 화연이 늘 방해를 했으니까요. 제가 글을 배워도 됩니까? 물론이다. 아니, 반드시 배워야 한다. 운석은 책을 펼쳤어요. 하늘 천, 땅 지, 거물 현, 누를 황. 글자들이 촛불 아래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겸아, 잘 들어라. 글은 칼보다 강하다. 운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어요. 세상은 힘센 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글을 아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 글을 알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할 수 있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겸이는 운석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부터 이겸이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배웠어요. 운석은 소금 장수였지만 젊은 시절 서당에서 훈장 노릇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해서 그만뒀지만 글 실력만큼은 웬만한 양반보다 나았죠. 하늘 천, 땅 지. 이겸이는 촛불 아래서 중얼거리며 글자를 따라 썼어요. 손끝에 굳은 살이 배기고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공부했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이겸이는 이제 13시 되었어요. 키가 훌쩍 자라 운석의 어깨에 닿았고 몸도 단단해졌습니다. 소금지게도 이제는 혼자서 질 수 있었어요. 어느 봄날 운석과 이겸이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길가에 소금을 펼쳐놓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소금 얼마요? 한 대박에 20냥입니다. 이겸이가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내밀었습니다. 이겸이는 능숙하게 소금을 담아주었죠. 장이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운석은 이겸이의 어깨를 툭 쳤어요. 이겸아, 이제 제법 어엿한 장사꾼이 됐구나.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이겸이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운석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빙그레 웃었어요. 그래, 내가 내 아비지.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말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어요. 그날 밤 운석은 이겸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겸아, 내가 너에게 물을 것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아버지.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냐? 이겸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쫓겨나지 않을 만큼 강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을 쫓아내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운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마음가짐이다. 그렇다면 과거를 보는 게 어떻겠느냐? 과거요? 그렇다. 너는 머리가 좋고 글도 빠르게 익힌다. 몇 해만 더 공부하면 충분히 급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겸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과거 급제. 그것은 천민도 양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감댁 도련님이 아닙니다. 그저 소금장수의 아들일 뿐인데, 그래서 더 해야 하는 것이다. 운석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세상은 너를 소금장수의 아들로만 볼 것이다. 하지만 내가 글로 너를 증명하면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니라. 이겸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어요. 아버지, 저 하겠습니다.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겠습니다. 운석은 이겸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부터 더 열심히 공부하거라. 나도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마. 그날 밤부터 이겸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글을 읽고 해가 뜨면 일을 하고 밤이 되면 다시 글을 썼어요. 손에 피가 맺히도록 붓을 잡았고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운석은 이겸이에게 천자문뿐 아니라 사서삼경까지 가르쳤어요. 비록 낡은 책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겸아, 대학의 첫 구절을 외워보거라. 네, 아버지. 대학지도, 제명명덕, 제친민, 제지어지선. 뜻을 아느냐?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을 친하게 하는 데 있으며 지극한 선에 머무는 데 있습니다. 운석은 흡족한 표호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다. 하지만 글자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뜻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밝은 덕이란 무엇이냐? 이겸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남을 해치지 않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 그리고 백성을 친하게 한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도 낮은 이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운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거다. 이겸아, 내가 과거에 급제하거든 그 뜻을 잊지 마라. 권력은 백성을 위해 쓰는 것이지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니라. 이겸이는 운석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이겸이는 이제 17이 되었어요. 훤칠한 키에 단정한 얼굴,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어느 가을날 운석은 이겸이를 불렀습니다. 이겸아, 이제 때가 됐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년 봄 과거 시험이 있다. 내가 응시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겸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었을까요? 너는 이미 준비되었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건 다 가르쳤고, 이제는 내 실력을 시험할 때다. 운석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어요. 안에는 은자 몇 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한양까지 가는 노자와 과거 준비금이다. 아끼지 말고 써라. 아버지, 이겸이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운석이 얼마나 고생해서 모은 돈인지 알고 있었어요. 소금 한 짐을 팔아야 겨우 몇 냥을 버는데 이 돈을 모으려면 몇 해를 굶다시피 살아야 했을 겁니다. 받아라. 이건 내가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마지막이라니요? 아버지는 어디 가시는 겁니까? 아니다. 나는 여기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내가 날아오를 때가 됐다는 뜻이다. 운석은 이겸이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이겸아, 가서 이기고 오너라. 그리고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거라. 설사 모두가 반대해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이겸이는 운석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급제해서 아버지께 보답하겠습니다. 운석은 이겸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이겸이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죽을 뻔했던 아이는 이제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어요. 소금장수의 아들에서 과거 응시생으로 그 변화에는 박운석이라는 따뜻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겸이는 20살이 되었어요. 8년 동안 박운석 곁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보낸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쫓겨난 아이가 아니었어요. 당당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죠. 과거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이겸이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꾸렸어요. 안에는 붓과 벼루 그리고 운석이 써준 추천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운석은 비록 소금장수였지만 예전에 훈장 노릇을 했던 덕에 글씨만큼은 훌륭했거든요.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이겸이는 운석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운석은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이겸아, 두렵지 않으냐? 두렵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잘 생각했다. 기억해라. 내가 쓰는 글은 너만을 위한 게 아니다. 세상의 모든 억울한 이들을 위한 것이니라. 이겸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양까지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이겸이는 걸어서 갔어요. 운석이 준 은자를 아껴야 했으니까요. 밤에는 주막의 마루 한쪽에서 잤고 낮에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성곽과 기와 지붕이 줄지어 늘어선 도성. 이겸이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기가 바로 조선의 중심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장은 성균관 근처에 마련되어 있었어요. 수백 명의 응시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비단 도포를 입은 양반 자제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당당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겸이는 무명 옷을 입고 있었어요. 군중 속에서 유독 눈에 띄었죠. 몇몇 양반 자제들이 이겸이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놈은 뭐야? 머슴이 과거장에 왔나? 하, 글자나 아는지 모르겠구먼. 이겸이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주먹은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은 사서우경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겸이는 붓을 들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곧 진정되었어요. 8년 동안 배운 모든 것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대학의 돈은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운석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이겸이는 붓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글자가 종이 위에 또박또박 새겨졌죠. 해가 저물 무렵 첫날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겸이는 시험지를 제출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다른 응시생들은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겸이는 홀로 걸었어요. 말을 섞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저기 그대,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어요. 이겸이는 돌아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선비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단정한 도포에 갓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겁니까? 그렇소. 아까 시험장에서 그대를 봤는데 무척 집중해서 글을 쓰더군. 혹시 어느 스승 밑에서 배웠소? 이겸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소금장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비의 눈이 커졌어요. 그러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런가? 요즘 같은 세상에 소금장수가 아들을 가르쳐 과거를 보게 하다니 대단한 일이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요, 진심이요. 나는 성균관 유생 이정훈이라 하오. 그대 이름은? 한이겸이라 합니다. 두 사람은 가볍게 읍을 했어요. 정훈은 이겸이를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소? 함께 밥이나 먹읍시다. 이겸이는 사양하려 했지만 정훈이 워낙 강권해서 따라갔어요. 주막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두 그릇 주시오. 정훈이 주문을 하고 이겸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이겸, 내가 한 가지 물어도 되겠소? 말씀하십시오. 왜 과거를 보려 하오? 그대 같은 처지라면 그냥 장사를 하며 사는 게 편하지 않겠소? 이겸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쫓겨났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힘으로가 아니라 글로 말입니다. 훌륭한 생각이요. 저는 벼슬에 올라 세상의 억울한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처럼 쫓겨난 아이가 더는 없도록 말입니다. 정우는 이겸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감탄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겸, 그대는 진정한 선비요. 내가 만난 양반 자제들보다 훨씬 더 군자다운 마음을 가졌소. 이겸이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틀째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책문이었어요. 임금께서 직접 낸 문제에 답하는 시험이었죠. 제목이 공개되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무엇인가? 이겸이는 붓을 들었어요. 머릿속에 8년 동안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보라 속에 쫓겨나던 밤, 운석의 따뜻한 손,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고된 살. 이겸이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사랑에 있습니다. 손끝에서 글자가 흘러나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이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위정자는 백성의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굶주림이 어떤 것인지, 추위가 얼마나 매서운지, 억울함이 얼마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지 몸소 체험해야 합니다. 이겸이의 붓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어릴 적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심지어 이름마저. 하지만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입니다. 시험장은 고요했어요. 오직 붓소리만 들렸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힘이 아니라 인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백성이 진심으로 따르고 나라가 평화로워집니다. 해가 질 무렵 이겸이는 붓을 내려놓았어요. 시험지를 읽어내려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을 쏟아낸 글이었어요. 시험지를 제출하고 나오는데 감시관 한 명이 이겸이를 불렀습니다. 이봐, 그대. 잠깐 기다리시오. 이겸이는 멈춰 섰어요. 감시관은 시험지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대, 이름이 한이겸이라 했소? 그렇습니다. 혹시 충청 예산 출신이요? 이겸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신분을 따지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감시관은 빙그레 웃었어요. 나도 예산 출신이요. 그곳에 박운석이라는 소금 장수가 있지 않소? 아버지를 아십니까? 물론이요. 젊은 시절 그와 같은 서당에서 배웠소. 비록 그는 가난해서 그만뒀지만 글 실력만큼은 나보다 나았소. 감시관은 이겸이의 어깨를 툭 쳤어요. 그대가 운석의 아들이라니. 반갑구먼. 아버지께 안부 전하시오. 정말 훌륭한 분을 아버지로 두었소. 이겸이는 깊이 읍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는 날이었어요. 성균관 앞 게시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겸이도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었죠. 명단이 붙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이겸이는 뒤쪽에 서서 기다렸어요.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한참 뒤 정훈이 이겸이를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이겸, 축하하오. 제가 합격했습니까?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장원이요. 그대가 장원급제했소. 이겸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게시판을 바라봤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명단 맨 위에 적힌 이름을 봤어요. 장원급제 마이너스 한이겸. 이겸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8년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장원이 누구냐? 한이겸이라는데 충청도 예산 출신이라더군. 예산? 그곳 양반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소금 장수의 아들이라던데?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겸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서 있었죠. 닷새 뒤 대궐에서 임금을 아련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겸이는 다른 급제자들과 함께 궁궐로 들어갔어요. 높은 담장과 화려한 정각. 모든 것이 낯설고 웅장했습니다. 임금이 계신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장원급제자 한이겸을 들라. 내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겸이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 한이겸,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임금은 높은 자리에서 이겸이를 내려다봤어요. 백발이 성성한 60대의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죠. 고개를 들어 짐을 보라. 이겸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임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대가 쓴 글을 읽었노라.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한다 했지? 그렇다옵니다, 전하. 그 말이 진심이냐? 아니면 그저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꾸며낸 말이냐? 임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겸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소인의 진심이옵니다. 소인은 어릴 적 모든 것을 잃고 죽을 뻔했사옵니다. 한 사람의 자비가 소인을 살렸사옵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임을 몸소 배웠사옵니다. 정각이 조용해졌어요. 임금은 한참 동안 이겸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짐이 그대의 진심을 알았노라. 한이겸 너를 이조판서로 임명하노라. 전하, 이조판서라니 너무 과분하옵니다. 과분하지 않다. 진정 백성을 아는 자가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법이니라. 이겸이는 다시 깊이 절을 올렸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이겸이는 홀로 궁궐 밖을 걸었습니다. 한양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이겸이는 그 별들을 보며 운석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운석의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 이겸이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벼슬은 높지만 마음만큼은 낮은 자리에 있겠다고, 백성을 위해 살겠다고, 그것이 운석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요. 소금장수의 아들이 이조판서가 된 날, 조선의 역사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조판서가 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겸이는 한양의 관아에서 나란 일을 돌봤어요.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살피고 공정한 인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어요. 밤이면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눈보라 치던 그날 밤, 맨발로 쫓겨나던 순간, 화연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매분 어멈이 흘리던 눈물. 나는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이겸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겸이는 결심했습니다. 고향에 다녀오겠습니다. 임금께 사직 상소를 올렸어요. 임금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대가 왜 벼슬을 그만두려 하느냐? 짐은 그대를 높이 평가하고 있거늘. 전하, 소인에게는 풀어야 할 일이 있사옵니다. 과거의 상처를 돌아보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사옵니다. 임금은 한참 동안 이겸이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노라. 가서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오라. 하지만 반드시 돌아와야 하느니라. 이 나라에는 그대 같은 신하가 필요하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겸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틀 뒤 이겸이는 평민 옷으로 갈아입고 길을 떠났어요. 화려한 관복 대신 무명 옷을 입었습니다. 갓도 쓰지 않고 삭감만 썼어요. 아무도 자신이 이조판서인 줄 모르게 하려는 것이었죠. 예산으로 가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먼저 담양의 운석을 찾아갔어요. 초가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담벼락에 이끼가 더 끼었고 지붕의 볏짚이 더 낡아 보였죠. 아버지, 이겸이는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운석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백발이 성성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이겸이냐? 이 녀석아, 벼슬길에 올라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이겸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원급제했다는 소식은 들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노력의 결실이지. 그런데 무슨 일로 여길 찾아왔느냐? 관아일은 괜찮은 게냐? 이겸이는 마루에 앉아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한세윤 대감댁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 그곳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싶다는 것. 운석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겸아, 내가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으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거라. 하지만 기억해라. 복수는 또 다른 고통을 낳을 뿐이니라. 이겸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복수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운석은 이겸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마음가짐이라면 안심이다.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오너라. 이틀 뒤
이겸이는 예산의 한세운 대감댁 앞에 섰습니다. 높은 돌담과 기와 지붕, 8년 전 그날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겸이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쫓겨나는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겸이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문지기가 대문을 열며 물었어요. 이겸이는 삿갓을 벗었습니다. 나그네입니다. 대감님을 뵙고 싶습니다. 대감님은 지금 한양에 계십니다. 사흘 뒤나 돌아오실게요. 이겸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럼 마님께서는 계십니까? 계시긴 하십니다만 낯선 분은 만나지 않으십니다. 제가 먼 길을 왔습니다. 잠시만이라도 뵙게 해주십시오. 문지기는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뒤 다시 나왔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하지만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겸이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매 걸음마다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여기서 넘어졌고 저기서 화연에게 꾸중을 들었죠.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화연이 앉아 있었어요. 8년의 세월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한때 아름답던 얼굴에는 주름이 패었고 눈빛은 예전보다 날카로워 보였어요. 들어오시오. 화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겸이는 방으로 들어가 절을 올렸어요. 먼 곳에서 온 나그네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이겸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화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집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말이오? 8년 전 이 집에서 어린아이가 쫓겨났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찌 되었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화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소? 정말 그러십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눈보라 치던 밤이었다고 하던데요. 화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대는 도대체 누구요? 왜 그런 걸 캐묻는 거요? 저는 그저 진실이 궁금할 뿐입니다. 이겸이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이겸이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아이 말이요? 아마 죽었을게요. 그 추운 겨울에 맨발로 쫓겨났으니 살아남았을 리 없소. 이겸이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고 확신하십니까? 물론이요. 그 약한 것이 어떻게 살아남겠소? 화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죄책감 대신 냉소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살아있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소? 이미 8년이나 지났는데. 이겸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순간이 아니었죠.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겸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쓸데없는 일로 남의 집을 찾지 마시오. 이겸이는 대답 대신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을 걷는데 뒤편에서 누군가 급히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련님. 이겸이는 멈춰섰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십니까? 매분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멈. 이겸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분은 이겸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살아계셨구나. 살아계셨어. 매분은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어요. 이겸이도 무릎을 꿇고 매분을 안았습니다. 어멈, 죄송합니다. 이제야 왔습니다. 아니다. 살아만 있으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고맙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매부는 이겸이를 뒤뜰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도련님, 그간 어찌 지내셨습니까? 괜찮았습니다. 어멈. 좋은 분을 만나 공부를 했고 과거에도 급제했습니다. 과거에요? 정말입니까? 매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겸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조판서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도련님이. 매분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멈, 대감님은 언제 돌아오십니까? 사흘 뒤에 오실 겁니다. 하지만 도련님, 매분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마님께서는 여전히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련님을 미워하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곳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겸이는 먼 산을 바라봤어요. 저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님께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왜 저를 그토록 미워했는지,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매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련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셨습니다. 다만 마님께서 두려워하셨을 뿐입니다. 두려움이라니요? 마님께서는 자식이 없으십니다.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러십니다. 그래서 도련님이 계신 한 자신은 이 집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이겸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화연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어멈, 제가 사흘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대감님과 마님 모두를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조심하십시오. 이겸이는 매분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대감댁을 나왔습니다. 길을 걸으며 이겸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연을 보니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그녀도 어쩌면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겸이는 근처 주막에 묵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자 이겸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8년 전의 기억과 오늘 본 화연의 모습이 교차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복수인가 아니면 화해인가? 이겸이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겸이는 다시 한세윤 대감댁 앞에 섰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평민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이조판서의 관복을 입고 관모를 쓴 모습이었죠. 대문을 두드리자 문지기가 나왔어요. 이겸이의 모습을 본 문지기는 깜짝 놀라 허리를 굽혔습니다. 때 대감마님, 어인일로 한세윤 대감께서 계시다고 들었소. 뵙고 싶소. 예예. 즉시 아뢰겠습니다. 문지기는 황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이겸이는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떳떳했어요. 더 이상 쫓겨나는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왔어요. 한세윤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이겸이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대감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겸이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설마. 이겸이는 삿갓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돌아왔습니다. 한세윤 대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앞에 선 청년을 믿을 수 없다는 표로 바라봤습니다. 이조판서의 관복을 입은 당당한 모습.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었어요. 이겸아, 정말 너냐? 대감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이겸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아버지. 저입니다.
그 순간 대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60이 넘은 노구가 그대로 마루 위에 주저앉았어요. 하인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대감은 손을 내저으며 물렸습니다. 이겸아, 이겸아. 대감은 그저 아들의 이름만 되뇌었습니다. 8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이름이었어요. 죽었다고, 아니 죽게 내버려뒀다고 자책하며 살았던 이름이었죠. 이겸이는 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살아있었구나. 내 아들이 살아있었어.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이겸이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볼을, 이마를, 머리카락을 마치 꿈이 아닌지 확인하듯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어요. 정말 너구나. 내 아들이 맞구나. 대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겸이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미워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눈물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안채에서 화연이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십니까? 왜 그렇게... 화연은 말을 멈췄어요. 이겸이가 보였습니다. 사흘 전 평민 차림으로 왔던 그 나그네. 하지만 이번에는 이조판서의 관복을 입고 있었어요. 당신은... 화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겸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화연을 바라봤어요. 오래간만입니다, 마님. 설마 내가... 화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풀려 마루 기둥을 붙잡았어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청년이 누구인지. 대감이 화연을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 짓을 다 알고 있소. 어찌 내 아들을 그토록 모질게 대할 수 있었소? 여보, 저는... 변명하지 마시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소. 대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화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겸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먼저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이야기가 길 것 같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대감은 상석에 앉았고 이겸이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화연은 구석에 작게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겸아, 그간 어찌 지냈느냐?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대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겸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아버지. 저는 좋은 분을 만나 살아남았습니다. 담양의 박운석이라는 소금장수께서 저를 거두어 키워주셨습니다. 소금장수라니, 그분은 저에게 아버지셨습니다.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덕분에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내가 아비 노릇을 하지 못했구나. 그분께 평생 빚을 진 셈이로다. 아버지, 고개를 드십시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겸이의 말에 대감이 눈을 들었어요. 이겸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묻고 싶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께서는 정말 몰랐습니까? 마님께서 저를 내쫓는다는 걸 말입니다. 대감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다 힘겹게 고백했습니다. 알고 있었다. 뭐라고요? 이겸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대감은 눈을 감았어요. 나는 알고 있었다. 당신이 너를 괴롭히는 것도, 밥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도. 하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왜입니까? 겁이 났기 때문이다. 대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솔직했습니다. 나는 당신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웠다. 외로움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너를 희생시켰다. 이겸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나약함이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비겁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비겁한 아비였다. 대감은 고개를 들어 이겸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아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다오.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밤마다 내 이름을 불렀고 내가 살아있기를 빌었다. 대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이겸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구나. 내가 못난 아비였지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이겸이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저렇게 무너지는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때 화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두 사람이 화연을 돌아봤어요. 화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어린아이를 내쫓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요? 이겸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화연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소용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두려웠다고, 이 집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무서웠다고. 화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련님이 미웠습니다. 도련님만 없으면 제가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2살 아이를 눈보라 속에 내쫓았단 말이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화연은 그대로 마루에 엎드려 울었어요. 몸을 떨며 흐느꼈습니다. 이겸이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어요. 저 여자도 결국 두려움에 떠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대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겸아, 내가 원한다면 당신을 내쫓겠다. 내가 당한 것처럼 저 여자도 똑같이 당하게 하겠다. 화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겸이를 바라봤습니다. 이겸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박운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고통을 낳을 뿐이니라. 이겸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뭐라고? 저는 마님을 내쫓지 않겠습니다. 대감과 화연 모두 놀란 표정으로 이겸이를 바라봤어요. 이겸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복수한들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제가 당한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난 8년이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박운석 어른께 배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용서하는 것이라고, 남을 짓밟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이겸이는 화연을 바라봤어요. 마님, 고개를 드십시오. 화연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새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저는 마님을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살아서 속죄하십시오. 죽음으로 도망치지 마시고 살아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뉘우침입니다. 화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대감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겸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아비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되었구나. 이겸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아버지. 저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다만 배운 대로 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죠. 대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겸아, 이제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내 방은 그대로 두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왜냐? 저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이조 판서로서 백성을 돌봐야 하고
박운석 어른께 보답해야 합니다. 이겸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벼슬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벼슬을? 예.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글을 배워 세상과 맞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훌륭한 일이구나. 내 뜻대로 하거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겸이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벌써 가느냐? 좀 더 있다 가거라.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듯 떠나는 게 아니니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대감도 일어나 이겸이를 안았어요. 8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이겸아,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이겸이는 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대감과 화연이 마당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화연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대감은 쓸쓸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겸이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을 걸으며 이겸이는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8년 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겸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겸이는 담양으로 돌아가 운석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찌 되었느냐?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화해했습니다. 운석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길이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나는 단지 길을 보여줬을 뿐이니라.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겸이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이겸이는 다시 한세윤 대감댁을 찾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운석이 함께였죠. 아버지, 괜찮으시겠습니까? 걱정 마라. 내가 내 곁에 있어야 할 때인 것 같구나. 운석은 이겸이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감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석을 보자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분이 은인이십니까? 예, 아버지. 박운석 어른이십니다. 운석도 읍을 했어요. 한세윤 대감님이시지요? 아드님을 잘 키우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못난 아비였습니다. 대신 키워주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랄 것 없습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일어섰을 뿐입니다. 두 어른은 서로를 존중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사랑채로 들어가자 화연이 상을 차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했습니다. 앉으시지요. 대감의 말에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겸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다시 온 이유가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저는 한 가지 더 알고 싶습니다. 제 친어머니에 대해서입니다. 대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셨다. 대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셨지. 마지막 순간까지 내 걱정만 하셨어. 어머니가 남긴 것은 없습니까? 있다.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채로 향했어요. 잠시 후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내 어머니의 유품이다. 상자를 열자 안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어요.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이겸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나의 아들에게. 첫 줄을 읽는 순간 이겸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이 글을 쓸 때 너는 아직 내 뱃속에 있구나.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을. 몸이 너무 약해졌단다. 이겸이는 목이 메어 잠시 멈췄어요. 운석이 조용히 손을 얹어 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아비를 닮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그리고 남을 해치지 말고 어려운 일을 도우며 살기를 바란다. 편지를 읽으며 이겸이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새어머니가 너를 해칠까 두렵구나. 하지만 부디 그분을 원망하지 마라. 그분도 외로운 사람일 뿐이란다. 내가 크면 그분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화연이 편지 내용을 듣고 몸을 떨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곁에 없어도 씩씩하게 자라다오. 그리고 기억해라. 엄마는 너를 평생 사랑한다고.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이겸이는 편지를 가슴에 꽉 안았어요. 어머니. 방 안은 모두의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감도 운석도 화연도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한참 뒤 화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괴물입니다. 모두가 화연을 돌아봤어요. 그녀는 얼굴을 들어 이겸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저는 도련님을 내쫓았습니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대감이 화연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화연은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도련님, 저를 벌해주십시오. 화연은 품속에서 작은 약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겸이의 눈이 커졌어요. 마님, 그것은 독약입니다. 제가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화연이 봉지를 열려는 순간 이겸이가 벌떡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안 됩니다. 왜 막으십니까? 제가 도련님께 한 짓을 생각하면 죽음은 속죄가 아닙니다. 이겸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님이 죽는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도망치는 것일 뿐입니다. 화연은 이겸이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아서 뉘우치십시오. 이겸이는 화연의 손에서 약 봉지를 빼앗아 창밖으로 던졌어요. 제가 어머니의 편지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요. 이겸이는 화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제가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속죄입니다. 화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8년 동안 쌓인 죄책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연은 계속 그 말만 되풀이했어요. 대감이 다가와 화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당신, 이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시오.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합시다. 화연은 대감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운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겸아, 내가 진정한 어른이 되었구나.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니라. 운석은 이겸이를 꽉 안았어요. 그날 오후 네 사람은 함께 어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한세윤 대감댁 뒤편 언덕에 조용히 자리한 묘였어요.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대감이 18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돌봤던 거죠. 이겸이는 어머니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아들 이겸이 인사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느낍니다. 편지를 읽고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이겸이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물을 닦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바라신 대로 살겠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감도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돌아왔소. 훌륭하게 자라서 돌아왔소. 대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이 걱정했던 일은 일어났소. 하지만 우리 아들은 살아남았소. 그리고 당신의 가르침대로 자랐소. 화연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언니, 용서하십시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화연은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했어요. 도련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언니께서 못다한 사랑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운석도 묘 앞에 서서 조용히 읍을 했습니다. 부인, 아드님을 잘 키우셨습니다. 저는 다만 곁에서 도왔을 뿐입니다. 네 사람은 한참 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겸이가 먼저 일어섰어요. 아버지,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예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곳에 서당을 열려고 합니다. 서당을? 예.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저처럼 힘든 아이들이 글을 배워 세상과 맞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뜻이다. 내가 돕겠다. 서당을 짓는 데 필요한 돈을 대겠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화연이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제가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죽을 끓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겸이는 화연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아이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화연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해질녘 이겸이와 운석은 대감댁을 떠났습니다. 대감과 화연이 대문 밖까지 나와 배웅했어요. 자주 들르거라, 이겸아. 그러겠습니다, 아버지. 박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아닙니다, 대감님. 제가 더 감사드려야지요. 좋은 아들을 얻었으니. 두 어른은 마지막으로 읍을 나눴어요. 이겸이와 운석이 언덕을 내려가는 동안 대감과 화연은 계속 서서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렇소. 우리가 한 일은 없지만 이제라도 잘해야지요. 남은 인생 동안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대감은 화연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도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오. 우리 아들이 용서했으니. 감사합니다, 여보.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길을 걷던 이겸이가 뒤를 돌아봤어요. 대감과 화연이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한 것일까요? 무엇이? 용서한 것 말입니다. 혹시 제가 너무 약한 것은 아닐까요? 운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니라. 복수하는 것은 쉽지. 하지만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겸아. 예, 내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다.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 이겸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녁 하늘에 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겸이는 그 별이 어머니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보고 계시지요? 아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예산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예산 마을 입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어요. 한세윤 대감의 도움으로 지은 서당이었습니다. 기와 지붕의 넓은 마루,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 방. 소박하지만 따뜻한 곳이었죠. 서당 현판에는 인당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겸이가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집이라는 뜻이었죠. 깨원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이겸이는 일찍 일어나 서당 마루를 쓸었어요. 운석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올까? 올 것입니다, 아버지. 소문은 이미 퍼졌습니다. 그래, 믿는다. 두 사람은 대문 앞에 섰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아이가 나타났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맨발이었죠. 저기, 여기가 그를 가르쳐 주신다는 곳입니까? 그렇다. 들어오너라. 이겸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안으로 안내했어요. 소년의 이름은 조단이었습니다. 경상도 상주에서 온 아이였죠. 훈장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배울 수 있습니까? 물론이다. 여기서는 돈을 받지 않는다. 정말입니까? 조단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겸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곧이어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10명, 20명,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는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모두 안으로 들어오너라. 아이들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마루에 빼곡히 앉았습니다. 이겸이는 아이들을 둘러봤어요. 대부분 가난한 집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반짝였죠. 너희들은 왜 글을 배우고 싶으냐? 이겸이가 물었어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훈장님, 저는 양반이 되고 싶습니다. 좋다. 또 다른 이유는? 저는 아버지께서 쓰신 편지를 읽고 싶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했습니다. 그래, 모두 훌륭한 이유다. 이겸이는 칠판 앞에 섰어요. 붓을 들고 천천히 글자를 썼습니다. 이것이 무슨 글자인지 아는 사람?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겸이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인이라는 글자다. 사람 인자와 둘 이자가 합쳐진 것이지.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뜻이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이니라. 조단이 손을 들었어요. 훈장님, 그럼 인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질문이다. 이겸이는 아이들을 둘러봤어요. 인이 있는 사람은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사람이다. 굶주린 이를 보면 밥을 나누고 추운 이를 보면 옷을 벗어주는 사람이지.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너희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글을 배우는 이유는 잘난 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함이니라. 그날부터 이겸이의 서당은 매일 아침 아이들의 낭낭한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를 황. 천자문을 외우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춰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연이 서당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큰 솥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죽을 끓여드리겠다고 했지요. 마님 오셨습니까? 이겸이는 반갑게 화연을 맞이했어요. 화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고소한 냄새가 서당 전체에 퍼졌어요. 아이들이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자, 모두 나와 밥을 먹거라. 화연이 아이들을 불렀어요. 아이들은 마당에 줄지어 앉았습니다.
화연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죽을 떠주었어요. 많이 먹거라. 배불리 먹어야 공부도 잘하는 법이니라.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죽을 받아들고 연신절을 했어요. 화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화연은 8년 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남을 돕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화연은 매일 서당을 찾아왔습니다. 죽을 끓이고 아이들의 옷을 기워주고 아픈 아이가 있으면 약초를 다려주었어요. 마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훈장님.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화연은 서당에서 일하며 점점 달라졌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표정은 훨씬 밝아졌습니다. 죄책감 대신 보람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죠.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세윤 대감이 서당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책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겸아, 아이들에게 줄 책을 가져왔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겸이는 책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어요. 대감은 서당을 둘러봤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뜻이 훌륭한 것이지. 대감은 마당에 앉아 있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책을 읽고 글씨를 쓰고 서로 가르쳐주는 모습. 그 광경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이겸아, 내가 내 자랑이다. 과찬이십니다, 아버지. 아니다. 진심이다. 대감은 이겸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날 밤 이겸이는 서당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운석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지난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후회되느냐?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겸이는 운석을 돌아봤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라. 중요한 건 지금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행복합니다. 이겸이는 서당 안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서 잔잔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꿈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세상 곳곳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운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별을 바라봤어요.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조단이 이겸이를 찾아왔어요. 소년의 눈빛은 1년 전과 달랐습니다. 더 맑고 단단했죠. 훈장님, 제가 과거를 보고 싶습니다. 벌써? 예. 훈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이겸이는 조단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자신의 옛 모습이 보였습니다. 좋다. 너는 준비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훈장님. 조단은 그의 가을 과거에 응시했어요.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16의 나이로 급제한 거죠.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서당으로 몰려왔어요. 모두 축하했습니다. 인당에서 과거 급제자가 나왔다. 박 훈장님 덕분이다. 하지만 이겸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공이 아닙니다. 조단이 스스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조단이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겸이는 조단을 따로 불렀어요. 조단아, 너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훈장님. 벼슬을 얻었다고 교만하지 마라. 백성을 위해 일하거라. 그것이 진정한 선비의 길이니라. 명심하겠습니다. 조단은 깊이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훈장님. 응? 저도 훈장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언젠가 제가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겸이는 조단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그래, 그렇게 하거라. 내가 받은 것을 다시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니라. 다음 날 아침, 조단은 서당을 떠났습니다. 아이들과 스승들이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조단도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훈장님, 꼭 다시 오겠습니다. 기다리마. 조단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겸이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이 스승의 기쁨이구나. 그날 밤 이겸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제자 조단이 한양으로 떠났다. 그가 세상에 나가 선한 일을 하기를 바란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도 다른 이에게 전하기를 바란다. 이겸이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당 마당에는 아직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4년이 더 지났습니다. 인당 서당은 이제 예산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조단에 이어 5명의 제자가 더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겸이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백성을 위해 일했죠. 어느 봄날 이겸이는 서당 뒤편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마을 전체가 한눈에 보였어요. 서당에서는 아이들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렸고 마을 곳곳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운석이 뒤에서 다가왔어요. 이겸아, 내가 이룬 것을 보거라. 제가 이룬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것입니다. 겸손하구나. 그것이 내 가장 큰 미덕이니라.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마을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행복하십니까? 그렇다. 내가 있어 행복하다. 저도 아버지가 계셔서 행복합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었습니다. 언덕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서당에서는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겸이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누구도 굶주리지 않고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세상, 서로 돕고 사랑하는 세상이었죠. 아버지,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 맞지요? 그렇다. 내가 가는 길이 바로 올바른 길이니라. 운석은 이겸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겸아, 내가 진정한 어른이 되었구나.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어. 아직 멀었습니다, 아버지. 아니다. 이미 너는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마을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서당의 기와지붕이 반짝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이겸이는 그 순간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평생 지키고 싶은 것이라고. 서당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희망도 꺼지지 않을 거라고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이겸이는 이제 40이 되었어요. 백발이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인당 서당은 이제 충청도 전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곳이 되었죠. 여름이었습니다. 서당 뒤편 연못에는 연꽃이 만발했어요. 분홍빛 꽃잎이 햇살에 반짝이고 잎사귀 위로는 물방울이 영롱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이겸이는 제자들과 함께 연못가에 앉아 있었어요. 20명 남짓한 아이들이 스승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훈장님, 연꽃은 왜 진흙 속에서 피는 것입니까? 14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물었어요. 이겸이는 연꽃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지만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는다. 그것이 연꽃의 아름다움이니라. 사람도 그래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더럽다 해도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선비의 길이니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꽃을 바라봤어요. 이겸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이 연꽃처럼 자라야 한다. 비록 가난하고 힘든 환경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마음만은 깨끗하고 고귀해야 하느니라.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훈장님, 그럼 나쁜 사람도 연꽃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겸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화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선한 일을 하면 과거의 죄는 씻을 수 있느니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마을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어요. 이겸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연기가 마을 쪽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모두 여기 있거라. 이겸이는 서당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운석도 부엌에서 뛰어나왔어요. 아버지,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어서 가자. 두 사람은 마을로 향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물동이를 들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불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초가집에서 났어요. 이미 지붕 전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불을 끄려 애쓰고 있었죠. 아이가 안에 있어요. 제 아이가. 한 여인이 울부짖으며 집으로 뛰어들려 했어요. 하지만 남정네들이 붙잡았습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놔주세요. 제 아이가 안에 있다고요. 이겸이는 그 광경을 보고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옷소매로 입을 막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훈장님, 안 됩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이겸이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사방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연기가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겸이는 낮게 몸을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야, 어디 있느냐? 기침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희미하게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겸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기어갔어요. 방 한 구석에서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왔다. 이겸이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 순간 머리 위에서 들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겸이는 몸을 돌려 아이를 감쌌어요. 들보가 등을 때렸습니다. 으악!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아이만은 놓지 않았어요. 이겸이는 이를 악물고 밖으로 향했습니다. 출구가 보였어요. 불길이 문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이겸이는 아이를 꽉 안고 그 사이를 뚫고 나갔습니다. 마침내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여인이 달려와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얘야, 살았구나. 엄마.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어요. 이겸이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무릎이 꺾였어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훈장님, 운석이 달려와 이겸이를 부축했어요. 이겸이의 얼굴은 그 으름으로 새까맣고 옷은 곳곳이 타서 구멍이 났습니다. 등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겸아, 정신 차려라. 괜찮습니다. 아버지, 아이는 무사합니까? 그렇다. 내가 구했다. 하지만 너는. 이겸이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겸이를 서당으로 옮겼습니다. 마을의 의원이 급히 달려와 상처를 살폈어요. 등에 깊은 화상이 있었고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 숨쉬기도 힘들어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운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상이 깊습니다. 그리고 연기 때문에 폐도 상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운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한세윤 대감과 화연이 급히 달려왔어요. 대감은 이겸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이겸아, 왜 이런 짓을 했느냐? 화연도 곁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도련님, 제발 눈을 떠주십시오. 사흘 동안 이겸이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서당 마루에 앉아 밤을 새웠어요. 마을 사람들도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모두가 이겸이를 위해 기도했죠. 나흘째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이겸이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겸아, 깨어났구나. 운석이 이겸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한세윤 대감과 화연도 급히 다가왔습니다. 물을 주십시오. 화연이 얼른 물을 떠다 이겸이의 입에 대주었어요. 이겸이는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는 무사합니까? 그렇다. 내가 구했다. 다행입니다. 이겸이는 안도하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곧 다시 떴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부르십시오.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이라니 무슨 소리냐? 하지만 이겸이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제자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스승을 둘러쌌어요.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겸이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운석이 부축했습니다. 제자들아, 가까이 오너라. 아이들이 스승 곁으로 다가왔어요. 이겸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훈장님, 마지막이라니요. 들어라.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이겸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세상은 머슴은 많고 진짜 어른은 드물다. 아이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짜 어른이란 남의 상처를 덮어주는 사람이다. 잘못을 용서하고 약한 이를 돕는 사람이다. 이겸이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너희들은 앞으로 세상에 나가 힘든 일을 많이 겪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핀다. 제자 하나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훈장님, 저희가 훈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너희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겸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다만 한 가지만 잊지 마라. 사람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이겸이는 운석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이겸아, 내가. 운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어요. 이겸이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저의 진짜 아버지입니다. 이겸아, 다음 생에서도 아버지 아들이고 싶습니다. 운석은 이겸이를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이겸이는 한세윤 대감도 돌아봤어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못난 아비를 용서해줘서 고맙다. 대감도 이겸이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겸이는 화연을 바라봤습니다. 마님, 이제는 편히 사십시오. 모든 것이 용서되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도련님을. 화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이겸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님께서 속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어요. 이겸이는 그 빛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꽃이 보이는구나. 창밖으로 연못의 연꽃이 보였어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구나. 진흙 속에서도 저렇게 깨끗하게 피어나는구나. 이겸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이겸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어요. 오직 사람들의 흐느낌만이 들렸습니다. 이겸이는 4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은 생이었지만 누구보다 의미 있는 삶이었어요. 장례식 날 마을 전체가 모였습니다. 제자들, 마을 사람들, 멀리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관리들까지 모두가 이겸이를 기렸어요. 이겸이의 묘는 서당 뒤편 언덕에 만들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묘 옆이었어요.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묘비에는 간단한 글자만 새겨졌습니다. 진정한 어른 한이겸 훈장의 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당 서당은 계속 이어졌어요. 박운석이 이어받아 아이들을 가르쳤고 나이 들어서는 제자 조단이 돌아와 훈장이 되었습니다. 조단은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켰어요. 가난한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같은 가르침을 전했죠. 이겸이의 제자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관리가 되어 백성을 돌봤고 어떤 이는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모두가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화연은 이겸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매일 서당을 찾아왔어요. 아이들에게 죽을 끓여주고 옷을 기워주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속죄였고 동시에 행복이었어요. 한세윤 대감은 재산의 절반을 서당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봉사로 살았어요. 아들이 보여준 삶을 따라 살려 했던 거죠. 박운석은 80이 넘어서까지 서당을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이겸이의 묘를 찾아가 인사를 올렸어요. 이겸아, 오늘도 아이들이 잘 배우고 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잘 자라고 있구나. 30년이 더 지났습니다. 인당 서당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수백 명의 제자가 이곳에서 배출되었고 그들은 모두 세상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하나가 서당을 찾아왔어요. 조단이었습니다. 이제 70이 넘은 나이였죠. 조단은 연못가에 앉아 연꽃을 바라봤어요. 꽃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훈장님, 보고 계시지요? 조단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희는 훈장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깨끗하게 피어나는 연꽃처럼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연꽃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조단은 품속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어요. 이겸이가 썼던 일기였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했다. 미움 대신 사랑을,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내 제자들이 이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를 바란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핀다. 사람도 그러하다. 조단은 책을 덮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당에서는 아이들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늘 천, 땅 지.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겸이가 뿌린 씨앗은 이제 거대한 숲이 되어 있었어요.
연못의 연꽃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고 맑고 깨끗하게. 그것이 바로 한이겸이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미움보다는 사랑이, 복수보다는 용서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 그 진리는 지금도 인당 서당에서, 그리고 이겸이의 제자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어요. 석양이 연못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연꽃은 저녁빛을 받아 더욱 환하게 빛났어요. 한이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별처럼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춘풍야담이었습니다.